네, 앞서 영상에서 그 실행하기 툴의 복습을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시간이 길어서 반복이 많은데요. 이런 그 툴을 다루는 그 프로그램 툴을 다루는 이런 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이론을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진 연습을 통해야 더 높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반복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까지 여기 툴을 다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 학습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질이라던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것을 더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모델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만 조금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툴 학습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할게요. 앞서 무브 툴과 푸시 앤 풀 툴과 회전하기 툴을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제 남은 요 세 개의 툴을 이번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 툴은요, 선택한 면의 경로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모델링 안에서 보여진 이 라인들을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그 객체들이 따라서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크 툴로 여기 이렇게 빨강색 축에 맞게 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빨강색 축에 맞게 그려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평행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 위에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야지 그대로 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진다라던가 이렇게 붙여졌었을 때는 따라가기 툴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면과 면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지 따라가기 툴이 보다 정확하게 그 면이 같이 따라가고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고자 하는 이 면과 평행한 면을 만든 다음에 보다 따라가기 툴이 효율적으로 잘 가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잘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점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돌려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기 툴은 이 마우스 커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선이 있다면 그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모델링을 한다면은 뭐 이 모델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했던 정답은 이렇게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끝점과 끝점이 맞닿길 바랬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시점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끝점이 그냥 이렇게 다시 동그라미를 타서 가지 않게 끝으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따라가기 툴의 가장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진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을 거예요. 얘가 툴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이 동그랗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끝점을 딱 만나지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선을 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은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의도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모델링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디자인에 정답이 없었던 것처럼. 자, 이러한 툴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다음 스케일 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가기 툴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에다 그대로 스케일 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택이 되어지는 범위에 따라서 이 모델링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축키 S를 누르고 그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죠? 자,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상대를 눌렀을 때 어떤 빨간 점을 실행을 시켜서 눌렀을 때 모서리에 있는 꼭지점들은 전체적인 크기에 균일하게 축소되어지거나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형의 가운데 점에 있는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보다는 그 시점에서 마주 보는 기준점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여서 크기가 확대되어지거나 축소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케일을 평면과 입체로 두 가지로 우리가 잘 배워왔었는데요. 평면일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도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해줬습니다. 잘 유념해 두시고요. 자, 다시 전체를 클릭을 해서 스케일을 했더니요. 그대로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했었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작아졌다 커졌다 했더니 가운데 구심점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Shift를 눌렀더니 그 마주보는 점을 중심으로 작아졌다 커졌다 라는 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균일하게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적인 비율을 위치를 옮기지 않고 축소하고 싶다면 반드시 컨트롤을 누르고 작아졌다 커졌다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면 하나만 두고 작아졌다 커졌다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면 하나만을 선택한 다음에 S 스케일 툴을 눌렀더니 스케일 툴을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면 하나만 작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단순히 그 면만 눌렀었을 때는요, 여러분. 그 면 하나만 눌렀었을 때는요, 이렇게 그 면만 실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델링 안에서 가운데를 구심점으로 얘가 균일하게 줄어들어야지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델링이 되겠죠? 이때 마찬가지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크기가 좁아지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겠죠. 가운데 탑에서 보면은 똑같이 균일하게 크기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를 크게 균일하게 커지게 한다면 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또 여기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또 다른 모양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의 실습은 이렇게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링 그 자체에서요, 또 우리 오프셋 기능을 한번 더 복습해 볼까 해요. 자, 오프셋 기능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프셋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면이 선택되어지지 않더라도 오프셋 기능이 실행이 되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툴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프셋의 기능으로 더 밖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면 하나가 더 생성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프셋의 기능은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가 정해져 있는 거리만큼이나 또 내가 정해져 있는 거리 안에서의 균등하게 사방으로 새로운 면을 생성하게 한다는 것이 오프셋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얘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델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런 기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면은 이 6가지 실행하기 툴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어떤 모델링 하나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집을 한 채 지어 보려고요. 자, 사각형에다가 푸시 앤 풀 툴로 집을 만든 다음에 기둥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 자리에다가 중간점 이렇게 스냅이 붙었더니 이 면이 반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시점을 잘 돌려서 선택을 이 선만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무브 툴로 위로 이 선만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나에게 마음에 드는 지붕이 한 개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이 지붕을 단순하게 이런 모양으로도 좀 집을 많이 짓긴 하지만 처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점만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까봐. 이렇게. 그래서 싱글 툴로 새로운 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불필요한 선은 이렇게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선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제가 불필요한 선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선을 지우면서 제가 이렇게 작은 점 부분들까지도 같이 찾아가면서 잘 지웠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지우기를 하고 또 불필요한 선을 왜 이렇게 빠르게 삭제하냐면요. 우리 스케치업의 스냅 기능 때문입니다. 이 스냅 기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점들에게 붙어주고 또 그 점들을 새로운 선들을 찾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어쩌면 불필요한 스냅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복잡한 모델링이 들어갔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그림들에 대해서도 같이 마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보기 툴부터 할게요.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이 궤도, 우리 전체를 회전하면서 내 시점을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오르빗 궤도라는 툴이고요. 다음 핸즈, 이렇게 밀어가면서 내 화면 안에서의 그 위치를 조정하고 작업물 안에서의 디테일한 작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핸즈 툴과, 그리고 돋보기 툴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돋보기 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맞춰줄 수 있도록 내 화면 전체의 100% 모델링이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화면 범위를 전체 모델 표시할 수 있도록 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툴, 화면의 맞추기 툴, 보기의 맞추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툴은 이전의 카메라 뷰로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요전에 내가 봤던 그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거기서 봤었을 때 이쪽 디테일이 좀 이상했었는데 전체를 봤다가 아까 거기 다시 돌아가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아주 쉬운 툴이고 자주 사용하는 툴이니까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그 아래 있는 툴을, 그 위에 칸에 있는 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줄자 툴은요, 거리를 측정하고 안내선이나 안내점을 만들어서 전체 모델의 배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이 툴을 눌러서 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끝점에서 끝점까지 봤더니 아래쪽에 그 상태 표시창에 1334.6mm라는 크기가 나왔죠. 근데 나는 얘가 1400이었으면 좋겠어. 17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1700, 잠시만요. 선생님 PC에 문제가 약간 있어서. 자, 나는 얘가 17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로 1700 이렇게 길이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이드선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길이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700의 선이라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구나.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 끝점 위에 지붕을 봤습니다. 1300이었는데 얘가 내가 보기에는 이 평행한 선에 맞게 17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라인을 결정했다면은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의 크기는 1700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치수를 측정하기 전에 가이드로 이쯤 내려왔었을 때 정확한 치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그 가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줄자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선을 만들어줘서 만약에 1700길이만큼의 직선을 원한다면 이렇게 가이드선으로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역할의 가이드선이고요. 다음 이 옆에 치수선입니다. 이 치수선은요, 여기 줄자 도구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숫자를 알려주긴 하지만 줄자 도구는 보다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꼭 점이 아니더라도 한번 클릭해서 이쯤이라고 할 수 있는
애매한 길이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정해져 내려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을 스냅을 붙여서 그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요, 치수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위치에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지붕의 길이라고 한다면 끝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길이. 그리고 여기 이 지붕의 두께라고 한다면 끝점끼리 연결해서 이 지붕의 두께를 결정하는 식인 거죠. 자, 그 보다 정확한 사이즈의 예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내용이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PC가 숫자판을 누르니까 자꾸 저렇게 실행 도구가 떠서요. 자, 5천짜리의 정사각형의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네모를요, 또 높이를 5천으로 결정해서 얘는 정육면체가 되겠죠. 자, 이 정육면체를 치수를 한번 본다면 나는 이 정육면체가 높이가 한 7,500 정도로 높았으면 좋겠어. 그 위치를 한번 그려보기 전에 한번 정해볼까? 7,500 엔터를 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이드선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푸시 앤 풀 툴이 있다면 이렇게 끝점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치수가 7,000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7,500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7,000이 되었죠. 7,500이 다 되었죠. 여기까지. 다음, 여기 치수를 저는 2,500 정도로 올려놓고, 그래놓고 여기에 이 높이가 한 3,000 정도, 500 정도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3,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500까지 정도만 올라갔으면 좋겠어. 500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푸시 풀툴로 500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올려서 여기 끝점에 스냅만 딱 붙여도 아까 얼마였죠? 3,000이 나와야지 되나요? 3,000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요, 각도 기층이에요. 로테이트 툴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로테이트 툴은 직접 이게 회전이 되어지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각도기 툴은요, 미리 회전했었을 때 각도의 위치를 먼저 살펴봐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바닥 끝점을 두고 얘가 오른쪽으로 한 45도 정도만 회전을 했으면 좋겠어. 45. 회전을 하면은 요 각도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로테이트 툴로 바닥에 끝점을 돌려서 그냥 이 다시 할게요. 자, 끝점에 45도만 회전을 했으면 좋겠어. 오른쪽으로 45. 엔터를 치고요. 자, 로테이트 툴에서 선택을 할 때 이 모형 전체를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 툴로 끝점 한번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스냅만 붙여주더라도 밑에 각도의 상태 표시줄 얘를 보시게 되면은 45도만 이동하게 할 수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모형 하나만 했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도형들이 일괄되어져 있는 뭐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 스냅에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라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줄자 가이드선이라던가 각도기 가이드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다음 이거 A1이라고 되어져 있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에 라벨을 붙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 여기 작업할 때요. 여기는 이 길이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오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벽돌 재질을 입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 여기 안에서의 따로 프로그램을 꺼내지 않더라도 메모장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빨강색으로 페인트 칠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피스 문서를 만들 때 오피스 문서를 만들 때 주요한 부분, 메모장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 궤도인데요. 새롭게 나에게 그 모델의 X축, Y축, Z축의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기 축을 이동하거나 방향,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모델링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내 중심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궤도 중심선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나는 내 궤도가 이랬으면 좋겠어. 빨간 축은 이렇게, 연두색 축은 이렇게 했으면 아래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기준점을. 자, 다시 돌아가서 나는 기준점을 지금과 같이 한데 얘가 0점이었으면 좋겠어. 한번 클릭하고 빨강 축은 이렇게, 연두색 축은 이렇게 하면은 궤도가 옮겨져 왔다라는 걸, 시선이 옮겨져 왔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나는 이 위에다가 새로운 도형을 그릴 거라서 관점을 여기 바꿀까 싶어. 일단 2차. 이렇게 되면 궤도가 뒤집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뒤집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우리의 시점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시점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자, 시점을 또 제가 보기 편한 순서대로 맞춰서 바꿔가지고요. 또 다른 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어떠한 건물의 외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다가 3D 텍스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관점 먼저 이렇게 될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탑 이거 프론트 뷰로 본 다음에 3D 텍스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서 텍스트를 만약에 패션 배치 여기 글꼴은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한글 폰트가 별로 없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맞춤은 가운데로도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센터를 좋아하니까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채워지는 색깔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얘가 돌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이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델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를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붙일 때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면에라는 스냅이 붙었는데요. 그거 설명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배치할 때 이렇게 면에라고 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중에 떠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에라는 말을 꼭 붙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봤었을 때도 건물에 잘 붙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죠. 근데 크기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네.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 얘를 선택해서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키워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요. 얘를 더 돌출을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의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이 주변이 흐릿해지면서 궤도가 이 친구를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죠. 자, 이럴 때 여기다가 푸시 앤 풀 툴 통해서 더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두 가지의 실행하기 툴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측정 도구와 보기 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는 재질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 그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표현하기 툴을 감춰놨었는데요. 자, 이제 표현하기 툴을 꺼내서 보다 다양한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 여기 윈도우 창이거든요. 거기에서 기본 트레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기본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저는 트레이 관리에서 트레이를 표시하겠다라는 거 표시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꺼내 볼게요. 기본 트레이에서 트레이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표시했던 트레이가 쫙 나왔습니다. 자, 트레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재질감을 입히고, 컴포넌트를 찾고, 스타일, 라인을 보고,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림자 시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장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등이 여기 트레이 실행하기에서 더 표현하기 툴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라지 툴셋 같은 경우가 그리기, 실행하기, 모델링하기라고 든다면 여기 트레이에 있는 것들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보다 그 모델링이 풍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여기에 주요한 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표현하기 툴 기본 트레이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재질감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이 대략 완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완성된 모델링에 재질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링 오브젝트에 재질을 적용하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케치업에서의 매핑은 다른 그 어떤 3D 프로그램보다 재질감을 적용하는 과정이 무척 쉽고 간단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입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재질감을 입힐 때 이 기본 트레이를 꺼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입니다.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재질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외벽을 어떠한 재질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트레이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재질창에서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재질창에 금속, 목재, 물, 벽돌, 피복재 및 외벽돌, 외벽넬, 그리고 색상, 석재, 그리고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유리 및 거울, 조경, 울타리 및 색상, 지붕, 카펫, 직물, 가죽, 섬유, 벽지, 커튼 등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재질감들이 있습니다. 밑에 타일, 패턴, 합성 표면까지도 합성 표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자, 이처럼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어져 있는 재질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여기서 또 다른 재질감, 제가 원하는 그 재질감들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패션 마케팅의 내부를요, 목재를 선택하려고요. 자, 이 중에 뭘 할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감을 입혔더니요. 얘가 나무로 입혀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무로 입혀지기도 합니다. 자, 이 재질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같이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 재질감이 선택이 되어지면서 여기 활성화되어져 있는 창이 떠오릅니다. 텍스처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에서 첫 번째 위치, 영문 버전에선 포지션이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눌렀더니요. 재질감에서 파란색 핀을 눌렀더니 핀을 끌어서 텍스처의 배율을 조정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핀을 조절 및 배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조절하고 이미지들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변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쓰이는 텍스처예요. 이렇게 나무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리고 나무의 크기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건데요. 이 정도. 아까 전에 촘촘한 나무 판넬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묵직한 나무 판넬.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걸 보이시죠? 자,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던 게 그전에는 요랬던 거죠. 우리가 텍스처에서 이 위치를 조정하면서 배율, 파란색 파란색 핀을 끌어서 늘리거나 축소하기를 반복했더니 이렇게 텍스처의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넓이라던가 크기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쪽 면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다가는 전 다른 재질을 한번 해보려고요. 타일 한번 해볼까요? 모자이크 타일 해볼까요? 이런 꽃무늬 타일 한번 해볼까요? 원 포인트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얘네는요, 크기를 조정하는데, 크기를 조정하는 건 아까 해봤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핀을 끌어서 텍스처를 옮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옮기냐 봤더니 이게 지금 딱 끝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린 또 이런 끝이 좀 맞아줘야 되잖아.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옮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사방에 균등한 배율로 잘리는 면이 없이 텍스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전과 비교했었을 때 이렇게 질서 없이 있던 것들이 다시 질서 있어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처에서 위치, 이번엔 빨간색을 클릭을 해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나의 위치를 맞추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자, 다음. 이번엔 또 이렇게 좀 면을 돌려서 저는 이번에 그 돌장식을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이번엔 이렇게 돌을 한번 깔아볼까요? 모양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이 배율을 좀 조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 배율을 조정한 다음에 이 모양을 좀 옮긴 다음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텍스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위치 핀을 끌어서 텍스처를 왜곡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게 되면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지겠죠. 자, 이 면이 평면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살짝 경사진 면이라던가 아니면 살짝 그 빗금이 쳐진 면이라면은 이렇게 텍스처를 조금 더 뭐랄까 그 곡면에 맞게끔 왜곡시킬 수도 있어지겠죠. 자, 다음 새로운 텍스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 할까요? 패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패턴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로. 자, 검정색 돛대면이 엄청나게 큰가 봐요. 얘도 마찬가지 크기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 마방 큰가 봐. 어머.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그런 면일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아이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위치에서요. 크기. 일단 얘가 너무 크니까 이 파란색을 당겨서 비율을 크게 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걸 더 커져야 되나 봐. 잠깐만요. 너무 작으니까 힘이 든다. 조금 더 큰 걸로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처. 자, 이 텍스처의 위치가 이렇게 사방으로 붙어 있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도트 너무 작았잖아요. 자잘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 한 스와치의 크기만큼 양쪽 옆면에 붙어 있어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텍스처의 비율을 조정해 볼게요. 왜곡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금이 쳐져져 있는 텍스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 해야지 더 잘 보이겠다. 이렇게 먼저 빗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자면요. 텍스처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텍스처의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 돌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아까 전에 그 텍스처 얘 당겨볼게요. 이 텍스처는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나에게 적절한 위치로 맞추는 형태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왜곡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거
자주 쓰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약간 이런 텍스처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때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거. 각각의 툴을 가장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재질감을 매핑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재질감을 실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보다 저는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나 모델링을 해뒀습니다. 모델링을 하나 해뒀어가지고 얘를 색칠을 입히고 있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재질을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사각형 기둥에 실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제가 재질감을 입힐 테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붕에 있는 재질감을 얘로 지붕을 덮어주고 재질감을 올려주고 여기는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볼까? 콘크리트 이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재질감. 또 마찬가지 콘크리트 해주고 콘크리트 한번 입혀주고 다 됐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리를 한번 발라볼까요? 창문에다가 약간 그레이 느낌이 나게 거울 회색 반투명 유리로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질감을 한번 입혀줬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모델링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음슴한 그레이 주택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테이블 칠 안 있네? 테이블도 이렇게 재질을 바꿔줘야겠다. 테이블은 나무로 할까봐요. 나무, 목재 이런 좀 밝은 색 해줄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형태로 색칠을 해주면 아까 처음에 흰색으로 봤던 그 집의 느낌보다 조금 더 다르게 보여지셨을 겁니다. 이처럼 색감이라던가 재질감을 입혀줌으로써 그 모델링이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풍부하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재질감 입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페인트 통에다가 적절한 재질감을 선택해가지고 올려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크기가 적당하지 않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텍스처에서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 외벽의 판을 옮겨줘도 좋고 이렇게 가로로 회전을 해줘도 좋고
별도로 이렇게 왜곡을 해서 신비스러운 느낌을 줘도 좋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곧 이렇게 멋진 모델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앞서 그 실습해 봤던 대로 이렇게 재질감을 넣고 텍스처를 조절하고 그리고 각각의 핸들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실습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안 보이던 모형의 것들로만 하다가 이렇게 색깔을 올리고 그리고 이 재질을 고르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그 전에 했던 작업들보다 재밌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얘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질감을 입혀보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보시면요. 하나하나 이 틀 안에 들어가서 여기도 재질감을 입힐 수가 있어요. 얘는 색상으로 해야겠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기다가 랩핑을 하는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하나도 사실은 시작은 글씨 개체 하나였지만 지금 모델링으로 되어진 이상 각각의 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모든 속성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 입력을 할 때 우리가 돌출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얘가 여기 들어온 이상은 똑같은 다른 모델링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색상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재질감도 입힐 수 있고 그리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질감을 입히는 것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재질감을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아래 표현하기 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케치업에서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조금 더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또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잊지 않으셨겠죠? 카카오 아이디 잊지 마요. 이유행 910 그리고 메일 으로 언제든지 개인적인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스케치업에 관한 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자세하고 충분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 저는 계속 녹화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